네, 유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유동성을 잘 들여다보시면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이 와중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면 보통 M2 통화량을 이야기하죠. M2 통화량은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YOY로 보시더라도 급감을 했죠. 그렇다면 이 M2 통화량이 계속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끔 유동성이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쭉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갖게 되면 왜 지금의 유동성이 증시를 끌어올렸고 그런 반면 경기 침체 우려는 높아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M2는 M1에 정기예금이 들어가고 소매 MMF가 합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M2라는 통화량 자체가 유동성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이 M2가 결국에는 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줄면 M2도 줄게 되어 있고 예금이 늘면 M2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M2의 계산식이 여기서부터 소매 MMF까지인데 MMF도 사실 전체 MMF에서 25%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MMF의 비중이 지금 6조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6조 달러를 넘어섰죠. 6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MMF이기 때문에 여기에 25% 수준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 보통예금, 정기예금 안에서 예금이라는 것이죠. M2가 한마디로 그냥 예금이다. 그러니까 예금이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 M2도 줄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동성이 왜 늘었냐? 유동성은 왜 늘어났다고 주장하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현재 유동성은 전통 방식의 은행 시스템으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비은행기관, 즉 그림자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단기자금 시장에서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긴 한데 좀 어렵죠.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실제 유동성이 늘어난 건가? 또는 이게 늘어났다면 지속 가능한 부분인가? 그래야 계속적으로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테고 진짜 유동성이라면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사라지겠죠?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룰 주제 자체가 꼭지 하나하나만 설명을 드려도 상당 시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에 이어지는 부분이 중간중간 생략된 부분도 많고요. 어느 정도 기본 이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최대한 천천히 좀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M2가 축소가 되고 있는데 유동성은 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려면 M2는 대부분이 예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금이 줄면 M2도 줍니다. 그렇다면 예금이 실제로 줄었죠. 빨간색이 전체 예금입니다. 예금이 줄면서 이 주는 각도와 M2가 주는 각도가 비슷합니다. M2가 줄었는데 은행의 예금이 줄었는데 은행의 예금이 어디로 이동했냐? MMF로 이동을 했어요. 이 파란 선이 MMF고 이 끝부분이 사실 분기 단위로 조사가 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실질적인 MMF 단기자금의 총 현황을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6조 5천억 달러 부분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점선을 제가 칠했지만 이만큼이 늘어났습니다. 정리해보면 은행의 예금이 줄고 그 은행의 예금이 MMF로 이동을 했다 이 얘기죠. 은행의 예금이 MMF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MMF가 현재 이렇게까지 증가를 했고 아까 예금이 줄면서 MMF로 이동한 부분 설명을 드렸죠. 시중에 이렇게 유동성 MMF가 풍부하다 보니까 연준은 영래포로 이 MMF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연준의 영래포 개정이죠. 이 영래포에서
MMF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2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지금은 5,748억 달러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MMF 자금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연준이 영래포로 2조 달러 빨아들였다. 이만큼이 늘어난 게 결국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합산되어 있는 MMF 총 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6조 5천억 달러 수준에 아까 말씀드린 이 영래포의 5,748억 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게 처음에는 2조 달러가 넘었다가 많이 줄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MMF에는 영래포도 있고 여기 소파 금리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레버리지로 대출을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MF는 자금의 특성이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레포라든지 영래포라든지 그러니까 오버나잇이죠. 하루짜리입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 정도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MMF가 단기 채권을 구매한 후에 레포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다시 이어나가면 M2는 줄었죠. M2는 줄었습니다. YOY로도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유동성이 늘어났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죠. 여기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니까 결국 유동성이 통화량은 줄어도 곱하기 통화 유통 속도가 되면 전체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앞단에서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 유통 속도는 증가했지만 이 통화 유통 속도가 어떤 유동성에서 증가했느냐까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유동성이라고 알고 있는 M2는 축소가 됐지만 우리가 통화 유통 속도가 늘면서 결국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가 늘면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구분해서 M2는 축소가 되는 게 맞고 M2는 축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M2는 보시면 예금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예금과 MMF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거고요. 예금은 줄고 물론 M2에 MMF가 들어갑니다. 소매 MMF가 들어가지만 비중이 많지는 않죠. 전체 MMF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6조 5천억 달러잖아요. 여기에 25%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지금 M2는 단순하게 예금이라고 보시고 MMF 아까 단기자금 시장의 자금을 제가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유동성은 이렇게 격차가 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M2가 줄어드는 상황만 보면 통화량이 축소되는 게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이 MMF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소파 거래량이 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늘었잖아요. 이러면서 여기서 유동성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동성을 좀 분리해서 보면 예금에서 유동성이 는 게 아니고 MMF에서 단기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늘었다. 이렇게 단조롭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소파 단기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늘어난 걸 지속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통화 유통 속도가 늘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했다. 유동성이 증가했지만 예금단에서 늘어난 M2에서 늘어난 게 아니라 MMF 단기자금 시장에서 늘어났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통화 유통 속도가 늘었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통화 유통 속도, 아까 이 부분만 확대를 했던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00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화 유통 속도의 장기 추세인데
과거 시계열을 좀 길게 해서 보게 되면 오랫동안 통화량은 많이 늘어났죠. M2는 계속 늘어났잖아요. 보시면 M2는 계속 늘었습니다. 우리가 통화량만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했죠. 돈을 많이 찍었는데 재정지출,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있어요. 통화 유통 속도는 줄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꺾였다가 지금 반등을 한 여기죠. 이게 인플레가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은행의 시스템을 통해서 통화 승수가 일어난다면, 한마디로 연준의 통제하에 신용 창조가 일어난다면 생각만큼 인플레 유발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08년도 이후에 많은 돈을 풀었어요. 이 돈과 코로나 이후에 푼 돈이 절대 규모로는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08년도에는 인플레 유발 요인이 적었던 이유는 이전 소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준이 통제를 해가면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인플레 유발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에는 가계의 돈을 직접 꽂아줬잖아요. 이걸 이전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소득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플레 유발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긴 거지 무조건 돈을 많이 찍는다고 인플레가 생긴다. 이렇게 화폐적 현상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해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는 통화량은 증가했지만 통화 유통 속도는 계속 줄었다.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 통화 유통 속도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여기죠. 보시게 되면 장기 추세선 부분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통화 유통 속도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맞춰서 더 떨어질지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MMF로 은행의 예금이 MMF로 이동을 했고 MMF의 자금이 결국 단기 채권을 구입 후 레포 시장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차트가 설명이 되는 거죠. 통화 유통 속도가 늘었는데 이게 단기 자금 시장의 소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잡힌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MMF 자금의 실제 레버리지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깊어지는데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MMF가 단기 국채를 매입 후 레포 시장에서의 차익 거래는 불가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MMF가 영레포로 맡기면 영레포 금리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파란 선이 영레포 금리입니다. 그런데 소파 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붙어서 움직이죠. 이 얘기는 차익 거래가 불가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대출을 받아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차익 거래를 하는 통합 팽창 신용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전한 차익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뭔가요? 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소파 거래량은 왜 늘었냐? 결국에는 해치펀드 등의 베이시스 트레이딩의 역할이 클 것이다. 한마디로 과도한 리스크 투자 있잖아요. 레버리지를 극대화해가지고 결국 대출을 받아서 또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이게 이렇게 소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긴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 안전한 차익 거래가 아니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 베이시스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 좀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건데 왜냐하면 현물과 선물의 그런 차이를 위해서 헤지펀드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결국 지금 이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지금 소파 규모의 거래량이 증가한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정리를 해보면 소파 거래량이 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한 건 그래도 나름대로 안전한 차익 거래가 아니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을 한 부분, 이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증시가 랠리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로 유동성을 꼽는데 한마디로 유동성이 공급돼서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M2 통화량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동성이 왜 증가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했다 이거죠. 통화량의 통화 유통 속도를 곱하면 전체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도 유동성이 증가했다라는 논리죠. 그런데 이 통화 유통 속도가 어디서 증가했나라고 봤더니 결국 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MMF에서 소파의 단기자금 시장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아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 소파 단기자금 시장에서 어떠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냐? 이 소파와 영레포의 금리 차가 없다라는 점, 차익거래는 아니다. 한마디로 결국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일으키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다. 과도한 리스크 투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의 유동성 확대가 매우 취약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앞에 되게 복잡하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유동성이 늘어난 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지금의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예금이 늘어서 유동성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실물 경기 측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은행 중심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설비 투자라든지 제조업 투자,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M2로 이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지급준비금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림자 금융, MMF에서의 유동성 증가입니다. 이게 통화 유통 속도의 상승으로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이어진 것이죠. 금융 경기는 좋아도 실물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흐름이 이 분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성 자금의 거래에 이 금융 경기는 좋은 이 통화 유통 속도가 늘어난 그림자 금융에서의 유동성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걸 살펴봐야겠죠. 인간의 탐욕이라는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레버리지를 한번 일으킨 이후에는 스스로 줄어들지 않아요. 보시면 늘어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커진 레버리지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져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게 줄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유동성 증가의 원인으로 통화 유통 속도, 아까 이거 설명드렸었죠. 장기로 보게 되면 반등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통화 유통 속도를 계산하는 식이 중요한데 통화 유통 속도는 명목 GDP에서 M2로 계산을 해요. 이 계산식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유동성이 늘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화 유통 속도는 명목 GDP에서 M2로 계산이 되는데 아까 계산식에 의하면 M2 통화량이 줄었잖아요. 다른 말로 예금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의 GDP가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통화 유통 속도의 계산식이 명목 GDP입니다. 실질 GDP가 아니에요. 인플레를 포함한 명목 GDP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고 이게 생산성 효과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건 먼 미래의 일이다.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니다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이게 혹시 생산성 효과로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GDP가 성장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아니냐 이렇게도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까지 봐야 되겠죠. GDP는 증가했지만 GDI는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이 초록색, 빨간색이 GDI고 파란색이 GDP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지만 지금 간극이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졌을 때가 또 있는데 08년 위기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이 GDI, GDP는 사실 이론적으로 같아야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씩 다르면 이 두 개를
평균 내서 쓰기도 하고 뭐 GDI가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 세수가 거쳐지는 수준을 보게 되면 최근 자료입니다. 23년 3분기 기준으로 경기 침체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GDP는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GDI와의 간극은 벌어졌고 세수는 경기 침체 수준까지 떨어졌고 뭔가 이상하자 이거죠. 만약에 GDP 상승이 왜곡된 결과라면 이를 토대로 계산된 통화 유통 속도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모든 데이터를 부정하고 이를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유통 속도가 늘어나는 게 과연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살펴보자라는 취지죠. 결국 유동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은행 시스템에 따른 대출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M2죠. 유동성의 대표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M2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줄었죠. 그럼에도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화 유통 속도의 증가가 있는데 이게 왜 증가했냐? 은행의 예금이 MMF로 이동을 했고 MMF로 6조 5천억 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연준은 역레포로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통화 유통 속도가 왜 늘었나 봤더니 단기자금 시장의 소파 거래량 규모가 증가를 해서 그랬는데 소파 거래량의 특성을 살펴봤더니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차익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소파 금리와 역레포 금리가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빌려서 대출받아서 여기 맡기면 아주 간단하게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대출은 아니고 결국 헤지펀드 등의 베이시스 트레이딩의 과대한 리스크 투자다. 결국에는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을 받긴 받은 겁니다. 그 어떤 대출을 받았냐? 차익 거래는 아니고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위한 과도한 레버리지 리스크 투자다. 이 얘기죠. 핵심은 상당히 위험한 성격의 단기자금 시장 대출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있는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헤지펀드들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서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좀 분리를 하자 이거죠. 과거 전통적 은행 중심의 유동성이 아니고 지금은 헤지펀드들이 단기자금 시장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유동성 확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통화 유통 속도를 계산하는 식을 보면 결국 명목 GDP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인플레를 반영하기 전이니까 결국 높아질 수 없고 M2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M2가 줄어든 상황에서 GDP가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 유통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GDP의 증가, 세수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세수 수준으로만 보면 과거 경기 침체 레벨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은행 예금 시스템에 따른 대출 승수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대출 승수 효과, 그렇게 되면 M2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M2는 줄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여기 단기자금 시장에서 소파 거래가 증가하며 통화 유통 속도가 늘었다. 이 얘기를 드렸죠. 궁극적으로 실물단, 제조업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실물 경기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 중심의 유동성은 여전히 감소돼 있고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림자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MMF, 특히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소파 금리의 유동성, 통화 유통 속도가 늘면서 이쪽 부분의 유동성이 늘어난 것이죠. 금융시장은 좋아도 실물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흐름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언제까지 지속될까?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대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극단적인 레버리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증가한 소파 거래량 규모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기 채권이 지속적으로 그 규모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핵심인데요. 이게 소파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파 거래량이 어떤 담보물로 느냐면 단기채로 늡니다. 단기 국채로 느는 거예요. 단기 국채는 장기 국채와 달리 그냥 현금입니다. 장기 국채는 가격이 많이 변동을 하지만
단기 국채는 변동폭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늘 수 있었던 것은 단기 국채가 늘었기 때문이고 이때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 비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은 상태에서 꾸준히 단기채 공급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단기채 비중이 권고가 20%인데 지금 이걸 훨씬 상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어찌됐든 단기채권의 비중은 줄어들고 장기채권을 증가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파,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 정리해보면 실제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그러니까 유동성의 범위를 다 제각각이고 이게 설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을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극적으로 지급준비금을 여기죠. 이 차트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22년 4조 2천억 달러를 넘겼던 지급준비금이 이게 실질 유동성이죠. 지금 3조를 바닥을 찍고 지금 3조 5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사실 유동성이 늘었다라고 보면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죠. 이게 결국에는 TJ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현재 미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소파에서의 극단적인 레버리지 효과로 생겨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왜냐? 단기 채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의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이거는 지급준비금의 증가로 나타나죠. 이는 매우 미비하다.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도 아까 TGA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나마 이 정도 늘렸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죠. 특히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이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은행들의 마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번과 2번과 같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는 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미리 반영해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유동성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낮은 예금 수준이죠.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리파이낸싱을 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재무 상황,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났다? 아까 MMF로 이동한 소파에서의 레버리지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화 유통 속도가 높으면 시장에 유입되는 M2는 예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2 예금에 비해 실제로 GDP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겠죠. 아까 계산식에 의하면 당연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통화 유통 속도가 낮으면 예금이 실물 경기로 들어가지 않아서 금융시장만 좋은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실물 경기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금융시장만 좋고 실물 경기는 나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설비투자라든지 제조업 지수 등은 매우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경기 침체 수준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유동성이 예금에서 MMF로 이동한 것을 시작으로 생겨난 효과입니다. 과거 패턴으로 경기 침체 금융 붕괴 전에는 늘 증시 과열이 있었어요. 지금의 멜트업을 설명할 수 있는 유동성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유동성 증가기 때문에 실제 은행 중심의 전통의 유동성 증가가 아닌 그림자 금융의 통화유통 속도가 늘어나면서 생겨난 단기성 자금의 확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도 그 한계가 지금은 거의 극에 달했다. 왜냐? 소파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기 채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문제가 없지만 이게 단기 채권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기업들의 리파이낸싱 문제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중소형 은행들의 문제는 지금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됐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전통의 유동성이 늘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유동성이 늘은 거, 여기서 통화 유통 속도가 늘은 거, 이걸 갖고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다 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처음 영상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는 왜 높나? 결국 M2는 줄었지만 M2가 준 만큼 통화 유통 속도가 늘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전체 유동성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예금에서 MMF로 빠졌고 MMF가 최고치로 올라간 상황에서 MMF에 있는 레포 거래량만 증가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단기 자금 시장의 대출 특징을 좀 살펴봤더니 상당히 과도한 리스크 투자다, 취약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단기 채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한마디로 담보물이 줄게 되죠. 결국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그런 상황의 유동성 문제는 아니다. 덧붙여서 통화유통 속도를 계산하는 식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GDP가 성장했기 때문에 통화유통 속도가 늘어났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화소통 속도가 좋아진 게 실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단기자금 시장에서 활성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더불어서 M2도 줄면서 GDP가 성장했는데 GDP의 증가가 GDI와 세수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의 유동성 증가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무리 없이 소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비유로 설명을 하거나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네요. 단어라든지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찬찬히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